제가 이제 제목으로는 이렇게 붙였는데 부탁받은 제목은 뭐 이거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대표되는 이제 기업 변화가 있는데 사업 모델의 변화라고 그래도 좋고 그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일자리 전망이 어떤가. 이제 디지털 혁명, 제가 이름을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 이제 막 공장 제조업이 발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변화는 아마 지금 디지털 산업 이렇게 부르는 영역이 산업 분류 속에 존재하진 않지만 아마 머지않아 그런 개념 하에서 이렇게 또 산업을 이렇게 모아보고 뭐 하는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 산업혁명이 제조업 공장에서 무지하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듯이 뭔가 서비스업이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그 디지털 산업에서 엄청난 또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염두에서 저는 이제 디지털 혁명 이런 말을 더 선호를 합니다. 요새 그 물건을 팔면 껍데기는 당연히 이렇게 쇠로 되어 있거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잖아요. 아주 그 윤나는 신소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물건값을 정하는 것에 대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가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자동차도 2010년에 사실은 그 자동차 가격 중에 50%는 사실 50%가 소프트웨어 때문에 생긴 일이고, 우리나라가 F-35 지금 40대를 도입해 가지고 북한 핵 억지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90%가 그러니까 2천만 줄의 그 코딩이 들어있는 코딩으로 대표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 F-35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현실은 아니고 영화 속 얘기지만 그 사만타 영화 허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우리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자비스, 뭐 이런 그 공상과학 영화 속의 그 얘기도 사실은 근본이 우리가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작동물을 가지고 사실은 그 엄청난 이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그러면, 사실 우리 너무나 그 소비 생활을 할 때나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구할 때나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거기에 다 들어 있는데, 이제 스포티파이나 또 올렉 스트라비스키 같은 데서 개발한 기술이나 이런 게 보면은 놀라울 정도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흔히 옛날에 어려운 문제라는 것들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고, 고급 수학 푸는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옛날에 쉽다고 생각한 문제, 이제 이게 로봇한테 시키면 어떨까? 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는데 로봇을 시키면 되지, 사람이 못 들어가면. 그런데 로봇이 걷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손 들어 보세요 하면 손 다 들죠. 근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손 들지 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 이게.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로봇이 없고, 지금은 이제 많이 진전이 생겼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거를 한번 넘어져 가지고 잘 극복해서 일어나서 또 가서 고치고 이런 로봇이 없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는 이런 현상도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의 성격이 이렇게 다 바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영위하던 모든 생활, 생산활동이든 소비활동이든 여가활동 속에서 이게 왜 이래만 되지? 이렇게 하는 방법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자마자 이런 문제에 항상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도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염두에 둔 어떤 창업 지망생한테서도 뭘 염두에 둬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나 이런 문제 제기에 익숙해지는 것가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디지털 혁명으로 생긴 이제 중요한 생산 영역에서, 기업 영역에서 생긴 변화가 공급사슬 변화, 가치사슬 변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삼성 안에서 모든 걸 생산을 했어요.
삼성이 그 사실은 경비나 청소하는 거 사람도 삼성 직원이었지만 지금 다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중간재도 옛날에는 다 삼성 안에서 생산을 했고 현대자동차도 어떤 부분은 자체 생산을 하다가 물론 분리해서 또 자회사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 디지털 혁명이 지금 이렇게 확산되면서부터는 훨씬 많은 비중의 중간재나 부품 이런 것들 외주에 의존하죠. 대기업 안에서라기보다는 자회사를 만들거나 아예 전적으로 외주를 주거나 그래서 선진국 기업들 보면 개방형 혁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변화가 생겼냐 하면 옛날에는 제조업 제품 가지고 승부를 보려면 적어도 그 제조업 제품의 한 생산 프로덕트 고리는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이도 생산을 하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책자에 예를 들었지만 아이리버 2000년까지만 해도 월드 넘버원 빌 게이츠가 막 탐복하는 MP3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고 저도 미국 갈 때 그 잠수함처럼 생긴 모양의 그 64기가가 아니고 메가바이트짜리 기억 장치가 다닌 걸 30몇만 원에 사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3년도에. 근데 아이팟 나온 뒤로는 급전직하하죠. 그러니까 5년 만에 매출이 3분의 1로 이하로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생산 현장만 이렇게 바뀌는가 그러면 사실은 무슨 물건을 생산하는 지금 생산 영역만 보고 있지만 서비스나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기계하고 사람하고 결합을 하는지 서비스를 생산할 때도 사람 사이를 어떻게 조직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신기술이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조직되는 방식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 이세돌하고 알파고 대구 갈 때 얘기인데 결국은 4대1로 지고 나서 무지무지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제 공포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생겼어요. 미국에서 만든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어갈까 하는 사이트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드라이버 이런 거 넣으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 당신의 잡은 없어질 확률이 98%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대단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경제성하고 아무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현실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증거를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리자면 13년 전에 텔레마케터 대체 확률이 99%였고 지금도 99%예요. 근데 하나도 안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ATM을 도입하고 나서 그 인력 절감하기위해서 이제 70년대 ATM기를 도입했는데 그러고 나서 창구 직원 수가 줄었게요, 늘었게요? 오히려 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산 과정 속에서도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 정하고 공급 체인 가치 사슬 변하고 이런 거 얘기를 했지만 생산 과정이 그렇게 변하면 노동 과정도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새 직업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새 직업이라는 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직업, 그러니까 기술 발달에 따라서 AI 공학자는 옛날에 없던 직업이니까 뚝 떨어진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직업은 사실은 있는 직업 속에서 AI를 잘 쓰면서 하는 일이 옛날하고 달라지면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새 직업으로 이름을 레이블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변화합니다. 옛날에는 철판을 가져다가 절단을 하는 일을 했지만 그건 이제 기계가 하고 사람은 버튼만 누르잖아요. 뭐 그렇듯이 쇠 깎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사람이 하는 일, 그러니까 직무가 변한다고 하죠. 업무 내용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현장의 변화하고 사람이 하는 일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무슨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사람이 그때마다 일자리를 잃었다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하는 일이 변하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생겼으면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함께 일할까,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의 영역이어야 되는데, 알파고 그 문제 제기를 해주는 데는 아주 탁월한 이벤트고 계기였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데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신경 못 쓴 과정이 한 3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스타트업들도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고, 1년에 생기는 우리나라의 신생 법인 수가 한 12만 개 남짓 되는데, 그러면 한 주말 빼고 1분에 하나씩 등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그 중에 이제 스타트업도 상당수 있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변하긴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어서, 기업가라면 어떻게 유능한 사람을 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제주도에 가서도 일하게 하면서 생산 활동은 옛날하고 다름없이 혹은 전보다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스타트업 문화 속에 있는 한 특성 중에 하나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게 이제 소위 스타트업 CEO들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숙련이 뭐지? 그리고 교육이 어떤 스킬을 제공해 줘야 되지? 제가 이제 경제학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교육은 전인 교육을 해야지 무슨 취업 교육을 하냐 이런 말 하는데, 그 얘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라는 곳이 그 인성 교육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 요즘처럼 통섭적인 교육이 필요한 때는 특히 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아 실현을 하고 또 소위 생산적인 활동하고 연결하는 그런 학습 시키는 곳은 또 기업이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그런 기회를 못 가지면 이제 인생 이제 설계 자체가, 자아 실현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이행, 학교에서 사회생활, 직장생활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것도 이제 학교가 맡아야 될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스킬을 이제 갖춰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새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숙련이 어떤 걸까, 이런 걸 보면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들이 뜨고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려고 그런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모델별로는 뭐 구독 서비스도 있고, 뭐 패스트 패션, 뭐 D2C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얼리 어답터들이나 어떤 팬덤이 있는 이런 그 커뮤니티하고 연결성이 있으면 비즈니스를 하기가 쉬워지는 게 요새 이제 비즈니스죠. 그래서 애플도 그 사용자 커뮤니티 지원도 막 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디다스도 그런 이제 신경 써서 나이키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나이키도 월드 넘버원 스포츠웨어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에다가 이렇게 주고 팔다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아마존한테 먹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이저러스나 뭐 이런 데가 망하듯이 독자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윤율은 높아지고 소비자한테도 더 값싸게 이제 공급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변신도 하고, 이 메이드닷컴이라는 영국 가구 회사는 가구 디자이너도 없어요, 회사 안에. 그 다음에 판매망 같은 것들도 따로 이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도 당연히 없습니다. 만드는 거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이렇게 올리면 소비자가 나 이거 좋다 그러면 그 회사 맡기는 거예요. 아주 그 퀄리티 컨트롤만 해서. 그래서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공급해 주니까 훨씬 싸게 공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좋아하는 디자인에도 바로 부응할 수 있고. 이제 영국의 이제 메이드닷컴. 그 다음에 그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그 패스트 패션 하는 회사들이 이제 벌써 큰 이유는 뭐냐면 재고 없이 의류 장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예전에는 겨울에 패션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유행할 어떤 의류에 대해서 예컨대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미리서 여름에 팔릴 이제 의류를 디자인해서 만들어놨다가 이제 대리점에다가 다 공급하죠. 그런데 갑자기 굉장히 그 시원한 옷을 디자인했는데 갑자기 여름이 시원해졌다. 그러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재고가 무지하게 쌓이죠. 이게 재고 없이 의류 장사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울렛 몰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땡처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그 재고 없이 그 철에 바로 소비자 반응을 받아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들이 경쟁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게 그 달러 쉐이브 클럽, 여러분 남자들은 면도 해봐서 알겠지만 면도기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줍니까? 그래봐야 이 모델한테 다 갑니다, 여러분. 하고 한국 도르코하고 손잡고 저 친구가 이제 1달러짜리, 4달러짜리, 6달러짜리 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래서 아주 대박을 치죠. 광고는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금방 매진되고. 이게 근데 질레트가 니네 그래 봐라 했는데 지금 질레트가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질레트 쉐이브 클럽이라고 여기 달러 쉐이브 클럽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라고 따로 지금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와이즐리 레이지 소사이티도 또 이게 똑같은 모델인데 이거 일주일간 무료로 써보시라고 써져 있지만 면도기하고 면도날 합쳐서 8,900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런 서비스가 요새 그 소위 핫한 스타트업들의 일종이다. 구독 서비스를 하는. 지난 10년 동안의 유통업체의 기업가치 변화를 보면 아마존이 사실은 지금 1조 6천억 달러예요. 기업가치가. 1조 4천억은 재작년 얘기고 나머지 9개 합친 것보다 기업가치가 더 많습니다. 사실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렇게 경쟁력 있는 이유가 뭐냐. 월마트가 매출액은 훨씬 더 많은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길래.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은 뭐 다 끝났나 보다 뭐 한때 이제 그랬는데 요새 한국에 보면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 아마존이 온라인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오프라인 서점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보같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킨들에서 독자들이 밑줄 그으면 그 밑줄 그은 거 여기다가 탁 써놓고요. 그 다음에 별 4개 이상 받은 것만 책 전시하니까 요만한 공간에서 책을 팔더라도 훨씬 더 매출액이 높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려고 2015년에 시애틀에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구글이 검색 엔진 갖고 시작한 구글이 이렇게 뉴욕에 그 오프라인 스토어를 만들고 한국도 여의도 현대백화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당이나 여의도 현대백화점 가면은 옛날 백화점하고 좀 다르죠. 동탄에 있는 롯데백화점도 그렇고 여기도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해준다 이것만 봤으면 반쪽만 보신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소비자 행동 다 모니터링 되고 있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세계의 변화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인한 변형을 예사롭게 볼 수도 있고 예사롭지 않게 볼 수도 있는데 좀 나만의 포인트를 가지고 본다 그럴 때 우리가 교육 혹은 숙련에 지닌 함의는 뭘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로 놀랄 정도로 요새 뭐 그 문화 예술 영역도 그렇지만 실제 제조업 영역에서도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말고 CES 최고역 신상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받죠. 우리나라 기업이나 상품 수에서도.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도 인공지능 가지고 저기 오송이나 판교에 가서 보면 이런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0년 걸리던 일을 2,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기술로.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임상 실험까지 하려면은 수조 원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들도 거기에 니치 마켓을 발견하고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 모델, 그다음에 신종 사업가, 인플루언서들이 창업한 기업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 거. 근데 교육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200년 동안의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교육하고 기술 발달하고가 앞서가니 뒤서가면서 오고 지금의 교육은 소위 뭐 19세기형 교육이 지금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하지만 교육이 시대 변화를 앞서가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면 따라서 이제 또 변화하면서 긴
사회 변화를 또 리드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판이 바뀌는 기술 변화, 기술 변화 시기에는 이제 교육이 조금 이렇게 뒤떨어져서 사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교육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될 시기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학령 인구 줄어드는 지금 속도를 향후 10년간 이렇게 보면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할 때 정말로 지속 가능하게 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그 우려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 북 세일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쓰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아버지가 하던 일, 내가 전에 하던 일 여기에서 뭐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왜 그거를 꼭 그 방법대로만 해야 되지 하고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그 중요한 질문인 것이지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이거는 도로 자동 톨게이트 도입하지 마세요 하고 시위하는 거가 절대 일자리 보호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서 200년 전에는 다 90% 넘는 사람이 농부였죠. 그죠? 근데 100년 전에는 한 반 정도가 사실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농부는 3, 4%밖에 안 됩니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16%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10%도 안 됩니다. 다 서비스예요, 나머지. 그러면 어떤 직업은 생기고 어떤 직업은 또 없어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변화하는 직업이 훨씬 많은 거죠. 없어지고 생기는 것보다. 근데 어떤 그러니까 존재의 의의가 있는 데만 살아남을 건데 어떤 것들이 직업들이 살아남을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데이터 장인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장인이라고 제가 할 때는 그 데이터 과학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잘 리드하는 사람, 잘 분류하고 있는 사람, 비즈니스 속에서 데이터 잘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데이터 장인이에요. 제 데피니션. 그래서 그 코딩하는 개발자, 그러니까 리터러시는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의 일을 하고 그러는 줄을 알아야 데려다가 쓰고 내가 잘하는 거하고 결합을 하고 내 기획력하고 결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통섭적인 거고 굉장히 많은 것들 여러 분야를 조금씩이라도 좀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는 그 스쿨 투 워크 트랜지션에서 중요한 그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